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인문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담을 하게 된 인간문 연마소 김한희입니다.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연구소의 한승훈입니다. 네. 먼저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각자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인간문 연마소라는 인문학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뒷가운 건 아니고 간단하게 그 뜻은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인간문이라는 거는 사실 인문학이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인문이라는 것이 인간문이라는 뜻인데 굳이 이제 학을 연구로 번역하지 않고 연마한다는 단어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머리로만 사고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변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인간문 연마소 위치한 곳은 시장에 있거든요. 사실 오늘날의 대학 권력 그리고 지식 권력이 하나의 강력한 경향이 됐는데 사실 처음 대학이 시작할 때는 시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인들이 물건을 만드는 그런 어떤 시끄럽고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학문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일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이런 사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대학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종교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를 했어요. 인문학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지만은 저는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상상력이라든지 실천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일이란 게 뭐 별거 없어요. 저 논문 쓰고 저 강의하고 집에 가서는 저 아이들 보고 저 요리하고 그렇게 직업적인 연구자와 저 주부로서의 생활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직업적인 연구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인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면은 좀 재밌고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승훈쌤 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박학다식의 대명사고 이 사람이라면 이 어려운 책을 어떻게 읽을까 그런 궁금함이 드는 분이거든요. 승훈쌤이 뭐 인문학 공부할 때 책을 읽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인문학 공부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읽는 거, 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책을 이것저것 많이 읽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정말 그 논문 쓰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들도 물론 열심히 봐야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나 하는 것들도 열심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인문학 공부 시작하실 때 고민하시는 문제일 텐데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까?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뭐 시장에 서점에 책이 너무 많아요. 어떤 건 아주 고전적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아주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것도 있죠. 올해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서 질병에 대한 거, 뭐 질병의 역사라든지 뭐 질병에 대해서 인간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대항해야 할 것인지 등등 같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워낙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무엇부터 선대할지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환희 쌤은 혹시 이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뭐 읽어보신 책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계속 지금 이렇게 뒷가고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제 단행본이 출간되게 됐는데 책을 쓰셨군요. 읽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책의 부제가 코로나 이후의 미래 교육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뭐 포스트 코로나 혹은 이제 위드 코로나 그 전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는데 이렇게 동시대를 지칭하는 용어 쓰는 거를 좀 경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정의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역사학자들은 보통 한 1세기 이상을 간격을 두고 말하기도 하는데 최소한 10년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동시대를 겪으면서 이 시대는 이렇다라고 정의 내리는 게 시간이 지나 보면 굉장히 왜곡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고 또 거기는 또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를 정의 내림으로써 본인들이 원하는 미래를 갖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어서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때그때 굉장히 유행하는 조주라든지 뭐 위험성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담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저기 조르주 아감벤 같은 네. 뭐 예외 상태 호모사케르 이런 거 쓴 이탈리아의 사상가죠.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얼굴이 정치의 얼굴이다. 얼굴을 가리게 하는 체제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다들 마스크를 벗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 이상으로 이제 유명한 저 지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제 관리 체제를 갖춰가지고 재난 공산주의란 거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른바 스타 사상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코로나 시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말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쪽이 맞을까요? 저는 사실은 세월호 이후에 한국의 이제 지식인들이 말했던 그 양상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국제적인 유명한 사상가들이 말하는 양상이 닮아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세월호 때도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명쾌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세월호 사건이 우리 뭐 온 국민들에게 그 글을 쓰는 작가한테도 물론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그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뭐 아감벤 지색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대를 보는 그런 안목은 쉬운 어떤 대답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주 현상에서도 강신주 본인이 이제 쓰신 표현이 있어요. 내 강의를 사람들이 빠른 해법으로 너무 소비하고 있다. 사람들이 입에 떠먹여주는 그런 숟가락처럼 내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공부라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내 일상에 대한 통찰이 나오는 거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세미나를 해보면 미셸 푸코를 사람들이 많이 싫어해요. 이유가 뭐냐면 분석은 굉장히 냉철하고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 이면을 잘 꿰뚫어 보고 있다.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 답답함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푸코는 그걸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본인이 생각한 해법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나? 그 답을 여기 서술해 놓으면 읽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오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과 시대에 맞춘 자기의 답은 본인이 안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근육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은 본인에 있는 이 근육을 원래 있던 근육을 찢어 나가면서 다시 생성하면서 근육이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문학이라는 학습도 그런 고통과 고난 또 재미없는 과정을 참고 이겨냈을 때 또 이제 해방감이라든지 놀라운 어떤 통찰의 순간, 기쁨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인문학자나 소위 사상가들한테 우리가 좀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 뭐냐면은 말하자면 인문학자들을 뭐 예언자나 현자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뭔가 세상의 진리에 대해 가지고 통찰을 갖고 있고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중요한 문제든지 뭐 인간의 문명의 뭐 미래라든지 현 상황에서의 어떤 인류가 나아갈 길이라든지 혹은 더 좋게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든 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있긴 했어요. 저 19세기에 아직까지 학문의 분야가 잘 나눠지지 않고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뭐 괴테 같은 사람이 뭐 문학도 하고 자연과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 인문학자들은 굉장히 전문화된 분야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일을 하는 말하자면 이제 지식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자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답을 내가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사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인문학에서 중요한 정신이라는 걸 하나 꼽자고 한다면 파르헤지아를 꼽고 싶습니다. 파르헤지아는 그리스에서 뭐 플라톤이라든지 철학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꼽았던 덕목이고, 좀 미셸 푸코가 이제 동명의 저서에서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제 일상에서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도 쟤는 좀 특이해, 좀 국내를 떠나야 될 것 같아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제가 특이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 관행이라든지 질서, 그리고 그 정상적인 생애 살아가는 것이 꼭 내가 따라야 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해방감을 인문학이 줬던 것이고요. 그리고 인문학은 항상 이 권력이나 기존에 주어진 것들을 깨부수는, 그것과 다른 말을 하는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용기로서의 파르헤지아가 인문학 정신의 핵심이고, 그런 점을 우리가 품고 가슴에 품고 권력에 맞서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권력, 통치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스리기 쉬운 표준적인 인간을 만드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우리 이렇게 종형으로 분포가 있으면 말이죠. 가운데 속하는 굉장히 표준적인 인간들을 잘 주조해내고 만들어내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래야 통치하기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체형도 표준 체형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생각하는 것도 다들 비슷비슷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을 조작하고 움직이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판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거리를 두고 통찰해보는 이런 시각들이 그런 체제에서 자꾸 삐죽삐죽 벗어나게 합니다. 사실 어떤 제도적으로 인문학을 막 철저하게 지원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인문학 같은 거 하면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인문학이라는 것이 항상 즐겁고 이제 뭐 이런 어떤 유쾌한 그런 통찰을 주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읽다 보면 너무 읽기 어려운 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뭐랄까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는데, 승훈 쌤은 뭐 이에 대한 도파 방법이 있나요? 보통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요. 저도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흔히 빠지게 되는 유혹이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고전을 읽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서울대 뭐 선정 100대 고전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읽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그 청소년 자녀들한테 너희들 이 고전을 읽어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막 칸트 책 읽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 명백한 청소년 학대죠. 네.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굉장한 큰 의미가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준다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그거를 그냥 생으로 읽으면, 날로 읽으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대의 문제의식이라든지 언어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어떤 인문학적인 배경 지식이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는 아주 그 개론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의 어떤 연구의 역사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어떤 대립과 충돌이 있어 왔는가,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큰 지도를 그려본 다음에 그 중에서 여기에 내가 되게 공감을 한다 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나 하는 부분들을 그런 책들부터 찾아보는 것. 그래서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굉장히 논쟁적으로요. 읽으면서 그 저자들과 멱살 잡고 싸운다는 느낌으로 논쟁적으로 읽는 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승훈 쌤의 그런 읽기 방법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사실 가장 공부 열심히 했었던 거는 제가 실현당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투지가 끌어오를 때 네, 좋죠. 네, 실현당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사실 밥 먹는 것도 싫고, 자는 것도 싫고, 누워 있는 것도 싫고, 일어나는 것도 싫어요. 자, 근데 사실 그 상태에서 저는 간절함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슬픔을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좀 자기를 복귀하게 되잖아요. 제가 책을 읽는 때도 그런 좀 간절함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같이 세미나 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조언을 많이 해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질문을 갖고 저자의 멱살을 잡듯이 제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심정으로 읽으라고 조언을 드리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저자가 답변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자의 답이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라고 생각하고 받드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한 태도예요. 도그마를 경계하는 나름의 어떤 의식과 정신들이 모든 종교와 사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 진리에 대한 인식은 본인이 계속 깨달아야 하는 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인문학의 학습법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보는데 저한테 영감을 줬던 사람은 랑셰르입니다. 랑셰르는 무지한 스승을 통해서 이런 스승이 지식에 대한 어떤 전문가로서 그렇게 전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제자가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학습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치하 타츠루도 자크락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크락강 하면 여러분들 어렵기로 난해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상가잖아요. 근데 락강이 왜 이렇게 어렵게 썼냐? 그거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사유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무나 평이한 문장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하면 그냥 읽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난해한 문장을 표현하면 사실은 이 한 문장을 읽는데도 오랜 시간이 들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설거지할 때도 고민하고 화장실에서 똥을 싸면서도 고민을 하고 이렇게 붙들어주는 그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 사지선다형에서 답을 뽑아내듯이 정답을 고르듯이 이런 학습한 태도가 아니라 해결 안 되는 질문들 그 질문을 안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도 질문이 해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좋은 질문 하나를 찾아냈다면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질문을 고민하고 있게 된다면 그게 바로 인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쉬운 이야기는 쉽게 하고 어려운 이야기는 어렵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반대가 되면은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네네. 괜히 아주 쉽게 얘기해도 될 얘기를 어렵게 베베 꼬아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 뭐 말하는 사람이 뭐 순간 멋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고역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이걸 뭐 지식을 대중화한답시고 쉽게 해서 소화를 해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왜곡해버린다라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락강의 예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언어를 뛰어넘어 있는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의 경우는 쉬운 말이고 어려운 말이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닌 거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 언어 너머에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모험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락강식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선불교의 화두 같은 그런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선불교 화두 있죠. 갑자기 여러분 선생님 돈은 무엇입니까? 하는데 갑자기 돌멩이를 던지고 대답은 없이 그런 방법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말로 전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암묵지라고도 표현하죠. 사실 암묵지라는 거는 인공지능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지혜인데 인문학에도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의 그 공부법, 특히 독서법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책 읽으면서 뭐 갑자기 질문을 하라고 해도 뭐 어떻게 알아요? 처음 보는 책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이제 혼자 책을 읽을 때, 그리고 이제 여럿이 같이 독서 모임을 하면서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질문하는 공부법을 책 읽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인간문의 연마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책을 읽고 있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사실 전 세미나 운영하면서도 가장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본주의적인 어떤 방식, 자본주의적 문화의 방식은 사실은 취향을 존중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점점 이제 정치적이라든지 뭐 이데올로기적인 이야기는 말하지 않게 되고요. 그런 거는 서로 다툼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생각을 남과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어려워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이 참가자들과 다를 때 어떻게 이걸 표현하고 설득할 것인가 그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세미나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변화가 가능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일상을 계속 의심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저자의 이야기를 뭐 100년 전, 200년 전 고전이라 할지라도 그 시대 옛날 말처럼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나의 친구로서 동시대에 있는 으로서 소환해서 대화하듯이 읽는 그런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족한 대답이 되는데 승우 쌤은 또 묘안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책 읽기 모임을 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제 대학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책에 뭐 몇 페이지까지 읽어오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발제자가 되어가지고 그걸 요약문을 써오죠. 그럼 그걸 막 읽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멀뚱멀뚱 듣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대해서 뭐 자기가 읽은 인상 같은 거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 발제 책임을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읽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다른 긴장감이 없이 읽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런 질문하는 독서법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방식을 주로 쓰고 있냐면요. 세미나를 모이려면, 같이 독서 모임에 오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읽기로 한 부분까지 읽어올 것.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거나 아니면 의문이 들었던 거, 그거를 한 두세 가지씩 준비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그 질문을 나누는 방식으로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뭐 겹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주 서로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단순한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은 한 시간씩 같이 논의해야 되는 그런 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갖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질문들이 서로 교차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자 읽을 때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일 없이 다 같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읽을 수도 있죠. 근데 물론 그 질문에는 아주 그 분야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단순하고 아주 쉬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이제 때로는 심오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뭐 실현을 당했다든지 자기 삶에 지금 문제가 너무 절실해서 그 문제를 텍스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을 때는 그 텍스트가 제대로 답을 해주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 텍스트를 뛰어넘어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사고의 영역으로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모여서 읽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협지에서도 그런 말 많이 표현하잖아요. 주화인마라고. 혼자 이렇게 그 동굴에서 면벽 수행하다 보면 자칫 이렇게 내공에 이렇게 역류하면서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혼자 텍스트 보다 보면, 외롭게 보다 보면 잘못 해석하고 그게 맞는 해석이라 생각하고 엉뚱하게 생각한다든지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텍스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지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10사람이 모여있으면 다 다른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자기 생각이라는 건 사실은 이견인 건데, 그런 다른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그런 장들이 많이 마련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이 전주지평생활수업에서도 앞으로 유쾌한 인문학을 통해서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이 인문학의 장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인문학 어떻게 공부할까 2편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